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아프리카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으로 밀 유통이 어려워지면서 요즘 여기저기서 식량난이 심각합니다. 세계적인 밀 생산국인 인도도 요즘 고온과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결국 밀 수출을 중단하기로 선언했지요. 대부분의 밀을 수입해다 쓰는 우리나라도 밥상 물가부터 등등 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빵, 짜장면, 칼국수 같은 대중적인 음식들이 다 밀가루를 원료로 만들지요.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걱정되는데,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대표적인 식량작물, 곡물인 밀 시장이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수급 상황은 어떤지, 오늘은 밀 시장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밀, 대표적인 곡물이죠. 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빵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합니다. 칼국수, 라면, 우리 좋아하는 거에는 다 들어가는 이 밀.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쌀입니까? 아니면 밀이 1등이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예. 근데 밀 같은 경우는 예. 그냥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 다른 데도 너무 범용적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밀의 많아요? 사용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예. 밀은 사람이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도 재배를 밀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밀은 우리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도 또 압도적으로 많죠. 가축 사료를 콩 옥수수 아니라 밀도 넣어서 섞어서 사료 만들거든요. 쌀은 예. 사람만 먹는데. 쌀은 가축에게 쌀 먹인다는 나라는 아직 못 봤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밀이 비중이 더 크군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가장 주요한 곡식이 뭐냐 그러면 일단 밀을 꼽아야 되는데요. 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밀을 우리가 먹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면 이게 로마 시대를 꼭 얘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로마는 밀 때문에 흥하고 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왜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로마뿐만 아니라 어떤 그 경제 사적으로 봤었을 때 이상하게 어떤 나라들은 이게 전쟁을 자주 해요. 뭔가 자꾸 영토를 넓혀가고 대제국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늘 하는 소리가 우리는 한 번도 외국을 침략해 본 적이 않는 평화로운 민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어떤 민족성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이게 아니라 경제 구조적인 생태계가 외국을 침략할 수밖에 없게끔 로마는 진화 발전을 해버렸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을 침략할 수밖에 없게끔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밀이에요. 로마에는 밀이 잘 안 났었나 봐요? 났었는데요. 예, 이게 부족했어요? 전후 맥락을 좀 설명드리면 부족해도 그렇지 그걸 침략을 해요? 로마를 이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검투사의 로마어가 무슨 뜻이냐면 로마 말로 검투사가 보리를 먹는 사람, 이런 뜻이었어요. 검투사만 보리를 먹었나 봐요? 일반적으로 약간 이제 천한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계층에 주로 먹는 게 이제 보리였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외죠. 검투사는 굉장히 격한 어떤 투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단백질 중심의 많은 어떤 식단이 구성될 것 같은데 근육이 있고 막 그래야 되니까요. 그런데 보리는 단백질 함량이 얼마 없는 곡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검투사는 어쩔 수 없이 보리를 먹었는데 검투사뿐만 아니라 이런 군인 계층도 보리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에서 밀을 이제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밀은 상대적으로 곡식들 중에 단백질 함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밀을 먹인 군인들을 봤더니 슬슬 근육이 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입었을 때도 이런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성을 갖게끔 만들어 주면서 예. 전투력이 쉽게 더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이라는 게 이렇게 국가의 국방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하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쌀과 밀, 아마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곡물에 대해서 지난번 서규처럼 이제 쭉 해드릴 건데 쌀과 밀은 소비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데 쌀은 판매하는 사람과 즉 재배자와 우리 같은 직접적인 최종 소비자가 직접 링크될 수 있어요. 왜? 쌀은 그냥 우리가 사다가 익혀서 먹잖아요. 네. 그런데 밀은 그렇게 먹는 경우가 없거든요. 뭐 재분을 하든 빵을 만들든 하여튼 전문가가 붙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밀은 그 자체로 먹을 방법이 사실 되게 희박하고 예. 가루를 일단 만들고 그걸로 다시 빵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여러 단계가 있게 되는 건데 밀을 그냥 먹기보다는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것이 보관이 일단 용이하고 네. 그다음에 휴대가 간편한 빵 형태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낫겠구나를 또 로마 시대의 군인들의 식량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가루로 만들고 네. 빵으로 해서 먹이면 돼. 예. 그러면 열량이나 단백질 함량이 더 좋은 군인들의 식량으로 최적화됐어.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는 도시 국가이다 보니까 근처 도시들과의 싸움도 많았고 이제 분쟁이 많았는데요. 예. 그런 과정에서 로마 시내에서 재배되는 로마에서만 재배되는 그 밀 생산량만 가지고는 충분한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됐느냐? 밀을 대량으로 생산하기가 수월한 어떤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거기를 식민지화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그래서 선택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카르타고 지금 여기가 튀니지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이집트 이 두 군데를 밀 생산의 병참기지로 만들고자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침략을 했고 튀니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한 7할, 그다음에 이집트가 3할 해서 1년 365일 그쪽에서 밀을 재배해서 로마로 공급할 수 있게 했는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로마의 여러 가지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식민지를 장악했을 때 당연히 그 땅을 군인들에게 다 나눠주는 건 아니고 로마는 군인들이 평민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약간의 전리품과 어떤 뭐랄까 혜택을 받은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공무원이니까. 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식민지 지역의 밀 재배 이 대규모 농가는 누가 그 관리하는 거냐? 귀족들 중에 일부가 남아서 거기에 대농장을 이제 경작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써서. 네, 사람 써서. 그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나라 국민들을 피지배계층으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땅은 귀족 땅. 귀족 땅. 그래서 거기서 대량 생산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규모의 경제를 한번 로마인들이 확인을 한 거예요. 귀족들이 병합해서 대규모 경작을 하고 있는 땅과 그다음에 거기 원주민들이 조그맣게 경작하고 있는 땅들에서 재배되는 밀의 단가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맛의 품질도 이 대규모 경작으로 한 것이 훨씬 더 좋았대요. 균일하기도 할 거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슬슬 단일 자작농을 했던 내 땅에서 내가 그냥 생산할래라는 소규모 영농들이 슬슬 백기투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생산한 걸로 도저히 내다 팔 수 있는 단가가 안 나오니까요. 아하, 예. 그래서 그러한 그 농지들마저도 전부 귀족들에게 제 것도 사시고요. 저도 여기에서 그냥 일할게요. 이렇게 바뀌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찾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식민지에서 값싸고 질 좋은 밀이 대량 생산돼서 로마 본토로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로마의 군인들은 다 평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군인 복무 끝내고 이제 고향에 와서 이제 밀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세상에 저 식민지에서 도저히 자기는 그 단가를 못 맞추는 대규모 경작을 통해서 밀이 싸게 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 평민 계층이 쉽게 말씀드려서 붕괴가 됩니다. 로마에는요. 그럼 이제 평민 계층은 이제 원래 자기 직업은 농사였는데 네. 농사져서는 안 되니 나 그럼 다시 옛날처럼 군인 할래. 이런 군인에 대한 어떤 선호도, 직업군에 대한 선호도가 생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을 가지고 계속 뭔가 시스템적으로 굴리려면 예.
또 다른 또 식민지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군인을 놀게 할 수는 없으니. 네. 전쟁이네요. 또. 맞아요. 또 전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로마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자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그 당시에는 에너지는 필요 없었어요. 어떤 나라가 온전히 혼자 가동하려면 먹을 거를 자급자족하는 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예. 그게 붕괴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로마 내에서는 농업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보니 전부 외국의 식민지를 통해서 거기서 밀을 재배하거나 먹거리를 재배하고 예. 가족에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계속 침략을 하고 넓히고 그리고 거길 또 관리하는 또 다른 군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걔를 먹이려니까 또 어디서 또 뭘 또 가져와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 침략의 역사 대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토부리 농업을 지켜야 된다는 아주 좋은 사례네요. 아무리 밖에 농산물이 싸고 좋아도 예. 그쪽에 의존하다 보면 이 나라가 다 직업 세계가 붕괴한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로 인해서 로마가 지배했던 많은 어떤 고장들에선 어떻게 보면 먹거리 문화가 바뀌어 버렸어요. 예. 밀을 먹는 거를 가장 선호하는 형태로 바뀌어 버렸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밀의 어떤 보급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로마가 하나 기여한 게 있고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로마 침략도 안 받았는데 예.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밀 소비가 요즘 또 비약적으로 늘었느냐? 우리나라 밀 소비 느는 거야? 뭐 식생활의 변화? 빵에 대한 뭐 선호? 이런 거겠지. 사실은 우리나라 음식 차리려면 예. 대접받는 분들이야 항상 좋지만 차리려면 힘들잖아요. 빵 사 먹으면 간단하고.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 이후 예. 그러니까 절대 빈곤에 시달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근, 기아 뭐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래서 저 아시아의 저 가난한 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저기에다 좀 뭔가 먹을 걸 좀 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당시에 먹을 걸 좀 줄 수 있는 좀 부자 나라들은 주 고기 빵이에요. 네. 밀밖에 재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쌀은 없고 없어. 우리도. 니네 이걸로 좀 빵이나 뭐 하여튼 이거 먹거리가 되는 거니까 이걸로 좀 영양분을 섭취해봐 하고 계속 원조로 밀을 갖다 줬어요. 밀가루를.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도 뭐 분식 먹자, 쌀만 먹지 말고 밀가루 음식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 먹자 뭐 이런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혼분 장려 운동. 예. 이제 이걸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걸 운동으로 했다라는 게 뭘 반증하는 거세요? 바로 우리 입맛에 밀가루는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쌀을 먹어야지 무슨 이거는 끼니가 아니고 이건 간식이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부 입장에서 쌀은 모자라고 밀은 어디에서 얻어올 수도 있고 공짜로도 준다고 하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뭐 밀가루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 보면 분식점들 있잖아요. 분식점들이 대거 늘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그 백반집은 쌀밥으로 한 끼를 제공해야 되는 과정인데 쌀은 그 당시 비싸다 보니 마진율이 백반집이 떨어져요. 쌀값이 비싸서. 근데 밀가루 포대는 남아돌기도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안 먹어서. 한 끼를 차려 올렸을 때 원재료 값이 밀이 적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밀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 뭘까? 우동, 짜장면, 그다음에 뭐 떡볶이 등등등 이런 국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 계속 만들고 그런 업종으로 자꾸 창업이 이루어지고 음식 그 종류가 개발되면서 밀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로 밀의 사용이 늘어났는데 재미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외국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경로들 때문에 밀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었던 시점이 그렇게 맥을 같이 합니다. 그 무렵이 다. 그래서 밀이 압도적인 1등 곡물이 된 맥락은 역사적으로 최근에는 그렇고.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석유는 산유국들이 정해져 있는데 밀도 산밀국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재배해요? 먹는 거야 전 세계가
골고루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예, 재배하는 나라가 밀도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나라는 흔히 5개 정도를 꼽는데요. 예.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미국,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인도 이런 나라들을 꼽습니다. 예, 이런 나라들이 밀을 대규모 재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이렇게 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쌀 나중에 얘기할 때 이제 비교를 해드릴 텐데 쌀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납니다. 네, 물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네. 근데 밀은 꼭 그렇게 물이 많이 안 필요하거든요. 건조해도 된다. 네. 그래서 약간 건조하면서 특정 기후 조건이 상대적으로 뭐 쌀보다는 조금 적용이 수월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대륙이든 간에 요 근처에서도 이제 빵 많이 먹을 사람들 잔뜩 있을 텐데 그럼 이 대륙에도 거점 빵 생산 기지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적당한 곳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고 예. 그 적당한 곳들에는 전부 다 밀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제 털을 잡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중남미 국가들은 이렇게 밀 많이 안 먹었었잖아요. 그때는 다 옥수수 먹는 나라이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 그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호주 그다음에 인도 이런 나라들에게 밀을 의무적이라고 해야 될까 반강제적으로 재배 품종을 바꾸게 한 거는 거기를 생산기지 역할을 하도록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누가 강제로 거기에 밀을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다 이제 서양인들이 그 동네를 식민지화했던 지역들이 대부분 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밀 세계적인 산지잖아요. 남미, 호주, 인도. 예. 예. 예, 여기에 가서 우리들이 먹을 거 이걸 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재배를 하면서 니들도 먹어봐. 이거 나쁘지 않아.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유럽 근처에서 주로 밀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만약에 EU를 예. 단일한 한 덩어리로 따진다면 EU 전체가 밀 재배의 최고 산지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유럽 전통 농작물이네요. 그렇습니다. 밀이라는 게. 예, 그래서 밀을 이렇게 재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밀이라는 게 근데 이제 독특한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동네에서 가까운 지역에 밀 생산 병참 기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밀도 석유처럼 단골들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밀을 예. 주로 갖다 쓰는 동네는 어디냐면 뭐 유럽 본토에서도 많이 갖다 쓰긴 하지만 그 대량으로 그 좀 질 나쁜 밀은 어디에 유통이 많이 되냐면 아프리카하고 중동의 일부 국가들이 갖다 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품질의 밀 중에 일부 품종이 쌌기 때문에 네. 예, 가져다 갖다 쓴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그쪽 지역에서 밀이 공급되는 그 경로가 막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쪽 그 북아프리카 지역과 중동의 일부 국가들이 진짜 빵이 없는 거죠. 아, 원래 유럽에서 질 나쁜 밀을 수입해다 먹었는데 예. 질 나쁜 밀도 요즘 부족해요, 그럼? 거기 이제 왜냐하면 항구에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를 비롯해서 뭐 튀니지, 그다음에 모로코 몇몇 나라들의 이제 저소득자들이 예. 요즘 시위를 하는 게 빵을 내놔라. 그럼 우리나라로 오는 밀은 어떻게 항구가 괜찮아서 잘 들어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오는 밀의 비중이 급격히 낮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대부분 러시아에서 가져왔던 것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부 인도, 그다음에 중남미, 그다음에 미국 등 다양한 데서 우리는 좀 받아왔어요. 그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산에 거의 전량. 네. 그게 특히 쌌던 모양이에요. 그게 제일 품질이 낮고 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조할 때도 그냥 주는 밀로 주로 사용하고 그랬던 건데 예.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고급 밀가루를 많이 갖다 썼고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밀가루 수요는요. 굉장히 복잡다기해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즐겨가는 아주 프리미엄 빵집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는 꼭 프랑스 밀가루만 씁니다. 이런 수요들도 있어요. 빵을 만들 때 뭐 프랑스 밀가루가 제일 품질이 좋대요. 그런 우리들의 고급진 입맛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밀가루는 전 세계 각지에서 나름대로 이유를 이제 선적해서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상황이었죠.
다양하게. 네. 우리는 밀을 직접 기르는 양이 굉장히 적죠. 지금은 0.7%밖에 안 돼요. 우리 전체 소비량에서. 예, 이것도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이러다가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해서 우리 밀을 재배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 경작 면적을 대거 늘려봤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우리 밀에 대한 수요가 안 느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밀은 우리가 흔히 주로 밀을 섭취하는 방식에 있어서 빵을 만들 때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네. 이 빵 맛이 우리가 진짜 품질 좋게 하려면 유럽 밀가루 가져와야 돼. 이런 건데 예. 우리 밀로 만든 우리 빵? 이게 그게 소비자들의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떡볶이나 뭐 짜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예. 우리 밀인지 외국 어떤 밀인지에 대한 구분이 양념 맛으로 우리가 적어 보는 거기 때문에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안 생겨서 우리 밀 복원 사업이나 진흥 계획이라는 게 한동안 잔뜩 했다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밀들의 재고만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가 한번 또 얘기 나누시죠. 그래 볼까요? 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은 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러면 광고 잠깐 듣고 2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오늘은 대표적인 곡물자원 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밀이라고 하는 걸 열심히 심었는데 이상하게 재고만 쌓이고 잘 안 팔린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하나씩 해드리면요. 왜 재고가 자꾸 쌓여요? 안 팔려요? 비싸요? 아니면? 비싸고 안 팔리고 이게 다 중첩돼 버렸어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이 우리나라도 원래 밀 꽤 키웠습니다. 뭐 재배하기에 뭐 꼭 그 최적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토양적인 여건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밀 소비량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밀의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32.2kg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했었을 때 쌀 소비량이 50kg이에요. 그럼 쌀이 59니까 한 60이라고 잡으면 밀이 32니까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밀의 소비량은 쌀의 다음 가고 한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소비되는 밀에서 우리나라 자급률은 얼마냐? 0.7에서 1% 안 되는 수준에서 계속 밑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비하기 위해서 연간 우리가 수입해 오는 밀의 총량은 연평균 한 420만 톤을 수입을 해오는데 아까 외국과 우리나라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 420만 톤을 수입해서 우리 저 한국인들이 먹기 위해서만 이 420만 톤을 전부 다 수입해 오느냐? 그건 아니고요. 한 절반 좀 넘는 55%인 240만 톤은 우리 사람의 식량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180톤, 즉 45% 정도 되는 거는 사료용으로 쓰기 위해서 밀을 수입해 옵니다. 180만 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료용으로 수입해 오는 곳은 좀 저품질의 거끌거끌한 밀. 그리고 저 사람이 먹는 거는 진짜 고급진 밀. 그래서 이렇다 보니 또 우리가 밀 수입처가 좀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그렇게 있었었고요. 의외로 많이 먹네요. 우리가 밀을 사람이 먹는 것만 해도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하니까 1년에 한 30kg 정도, 30kg 먹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쌀의 한 반 정도 좀 되네요. 대략.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밀을 좀 소비를 해왔는데 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빵이나 또는 다양한 제과 또는 제면 이런 걸 통해서 밀을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1년 중에 뭐 밀가루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착각이고요. 과자 먹는 거 다 밀가루 먹고 있는 거고 라면 먹는 거 다 밀가루 먹고 있는 거고 전부 그렇다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밀을 많이 먹게 된 이유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로 50년대부터 밀가루를 많이 소비하라라고 장려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산 밀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밀 재배 면적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민간에서 먼저 이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민간에서 농민
국민운동단체라든가 시민운동단체에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를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을 자체적으로 재배해야 될 이유가 이제 충분히 있는 것 같다. 쌀 없어서 먹는 게 아니라 밀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아이들을 봤더니 밀것들을 더 좋아하더라. 네. 그래서 우리 밀을 재배하자라고 시작했고 이러한 운동을 계속 이어받아서 94년도부터는 농협이나 가공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을 하면서 밀을 좀 우리가 재배를 해보자라는 예. 선도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그거를 이제 구매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밀이 잘 자라고 괜찮던가요? 아니면 아까 재고가 많이 남았다고 말씀 주셔서 왜 그런가? 재고는 많이 남았는데 예. 초창기는 농협이나 이런 약간 기업농들이 들어가면서 예. 우리 밀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서양 밀의 대체제로 이렇게 키우려는 게 아니라 브랜드화 했었어요. 좀 비싸더라도.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90년대가 우루과이 라운드 일어나고 난 뒤라서 우리 뭐 농업 경쟁력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 예. 뭐 이러다가 우리 농업 풍지박산 난다. 이런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신토부리. 예.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서양 밀로 만드는 거 우리 몸에 안 맞아. 우리 밀로 만든 거 이런 걸로 소품종으로 프리미엄으로 이제 브랜드화하고 이제 근근히 버틴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컨셉이 서양 밀과 싸우려는 생각이 없었었어요. 예. 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나 고급진 과자에 우리 밀로 만든 과자예요. 뭐 이런 거 정도였던 거죠. 그러다가 반전의 계기가 있었던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반전의 기회이자 우리 밀 어떤 생산의 개학이 됐던 시점이 2007년도 세계 곡물 가격 폭등 시점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2007년도에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하자 이거 봐 우리 스스로 밀을 안 키우다 보니 이러한 어떤 사단들이 일어나잖아라고 생각이 들게 됐고 그래서 밀을 이렇게 브랜드로 소품종으로 소량으로 생산할 게 아니라 제대로 생산하자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밀 투자에 들어갔던 때가 이때예요. 언제쯤이죠? 그게 연도로 하면? 2007년도 곡물 파동부터 일어났으니까 경작하려면 재배지 확보하고 이런 시점이 있으니 예. 2008년은 쉽지 않고요. 2009년, 10년, 11년 이쯤 됩니다. 자, 이때부터 국내에 많은 어떤 농업 법인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제 밀 생산이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면 서양의 가격 수준에 맞출 수 있어서 예. 가격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내산 밀이 서양산 밀의 가격과 얼마 차이 났나 살펴본 통계 자료를 살펴봤더니 쌌을 때는 우리나라 밀이 좀 잘 생산돼서 쌌었을 때는 2.2배 비쌌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는 3.7배 비쌌어요. 그 4배 가까이죠. 와. 그러니 뭐 이건 대량 생산을 해도 도저히 가격 경쟁력이 안 맞는 거예요. 엄청나게 맛있지 않으면 쉽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밀 생산에 뛰어들었던 회사 개인들이 굉장히 큰 뭐랄까요 낭패를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도저히 우리 밀을 재배할 이유가 충분치 않다라고 해서 뒤로 완전히 또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국내에서는 밀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퇴보했고요. 오히려 그때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시도하는 회사들이 일부 있었고 네. 일부는 어디로 갔냐면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밀농사 지으러? 예. 특히 우리 밀 아닌데 우리 밀인가요? 우리 밀 아닌 거죠. 우리 밀은 예. 아닌데 예. 이게 참 독특하죠.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가 참 애매해요. 어디까지가 우리냐? 예.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라고 하는 우리 역사라고 했을 때 고구려, 뭐 발해 이거 우리 역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구에서 나는 밀은 다 우리 밀이죠. 우린 지구인인데. 뭐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민족이 콩과 관련된 음식을 참 많이 먹었거든요. 그 콩이 원산지가 원래 이 만주 지방이에요.
옥수수는 원산지가 중남미 지방이고 예. 뭐 이렇게 다 다른데 콩은 원래부터 만주가 원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주에서 콩 먹던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중에 선조들이 예. 조금 내려온 사람들 여기서도 콩 재배해서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예. 그 정도 범주까지는 우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주 연해주까지는 그냥 거의 우리다. 예, 왜냐하면 같은 품종 넣어도 똑같이 자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형질이 달라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콩뿐만 아니라 옥수수 이제 왜냐하면 식용유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밀, 특히 제과 업종 회사들이 저 연해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분들이 보기에는 한국에서 이거 재배하는 게 경쟁력이 안 맞을 것 같아 보였던 거예요. 그냥 수입해다가 하죠 왜? 그런데 이제 수입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글로벌 곡물 메이저 공급처들에게 휘달리게 돼요. 아, 본인들도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재배를 해야 예. 교섭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너 자꾸 이렇게 가격 올리면 아님 마라? 아니면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번에는 급한 불 이렇게 끄고 다른 공급처 찾아본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연해주 지방에 처음 올라갔던 우리나라 그 이런 관련 법인들은 한 16개 법인들 정도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그쪽 지역은 또 러시아 현지 법인과 합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러시아 관료들의 어떤 약간 뭐라 할까요? 뭐 기름칠하는 거 있잖아요. 왜? 뭐 예.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번잡함 요구사항들로 인해서 일부는 결국 이것도 아닌 것 같아 해서 철수하고 예. 그래서 지금 한 10개 법인 정도가 남아서 예. 우리 서울시 면적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정도 되는 그 면적을 경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자체 우리밀을 재배한다라고 하는 형태는 그쪽의 일부 그다음에 우리나라 본토의 일부가 전개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전환점이 생긴 게 법안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도 8월 달에 밀산업육성법이라는 걸 농림부에서 만들어요. 밀산업육성법.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시도도 해봤고 이런 것들을 이미 추구를 해봤는데 2019년 들어서 이건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예. 이때는 도대체 밀산업육성법을 왜 만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를 국제기구에서 계속 설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예. 연간 농업 생산성 증가율보다 인구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 먹거리를 생산하는 증가 속도보다 사람 숫자가 더 빨리 늘다 보니까 예. 어느 순간에는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공급해주는 저 어디 그 개도국 예. 농업 중심의 국가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는 수출 못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외국에서 사오는 국가들의 대부분의 어떤 컨센서스였어요. 하기야. 먹는 거야 끼를 줄일 수는 없으니. 그렇죠. 수출부터 줄이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렇다고 갑자기 그런 수급이 어려워졌을 때 네. 사람들에게 다시 쌀 드세요라고 이제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어떤 수준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봤더니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계산을 해봤더니만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R&D하고 엔지니어 분들께서 밤새 가지고 반도체 신제품, 디스플레이 신제품 만드는 이유들이 예. 달러 벌려는 거거든요. 그렇죠. 달러를 벌어야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조달이 안 되는 석유나 기름 사오고 식량 에너지 사오는데 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식량 에너지 사는데 돈을 잘못하면 더 쓰게 되게 생긴 거예요. 왜요? 방금 말씀드렸던 식량 부족 문제가 생기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거는 그럼 뭔가 경제 구조상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다시 안 되겠어. 몇 번 실패해봤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미래에 대한 자생력을 우리가 일부라도 갖춰야 돼라고 했고 그게 바로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인데 좀 이상은 합니다. 왜요? 예를 들면 그 법으로 해서 밀을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가 1년에 밀을 한 1인당 한 2-30kg 먹는다고 하니까 네. 그게 다 되면 혹은 꽤 되면 괜찮은데 뭐 해봐야 0.7 된다면서요. 네.
그럼 우리 밀을 잘 재배해서 성공을 한들 네. 전 세계적으로 밀 파동이 나서 우리나라는 밀가루 수입이 안 돼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2%만 밀을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2% 국민한테 먹이기 위해서 밀을 굳이 독립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일단 예. 그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먹거리랑 저번에 우리 석유 쭉 했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일상생활에서 늘상 쓰는 물건들은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양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예. 그걸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밀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년 밀을 뭐 한 국민당 30kg씩 곱하기 5천만 인구 해서 얼마 먹어.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먹느냐? 우리 케이크로 얼마 먹고 빵으로 얼마 먹고 과자로 얼마 먹어. 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케이크 만드는 회사, 과자 만드는 회사는 그걸 계속 그 형태로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연간 자신들이 그런 걸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밀가루를 계속 사와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걸 안정적으로 사오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단연간의 계약 맺는 공급처들을 몇 개 두면서 네. 이제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아야지만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케이크든 예. 과자든 간에 예. 어느 쪽에서 공급을 주로 해줬던 그 국가에서 이번처럼 전쟁이 났거나 코로나19로 밀 생산을 못하게 됐대요. 예. 그럼 그 회사 입장에서는 1년 장사를 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다른 동네 밀 공급처를 찾아가죠. 웃돈 줄 테니까 나한테 좀 넘겨.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과자 한 회사가 예. 전체 우리나라 밀 수입량에서 1%든 2%든 그만큼만 자기가 수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 이 사람은 1년 농사를 접을 수는 없으니 내가 밀 30% 웃돈 줄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밀 시장에서도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압박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30% 웃돈 주고 원래 케이크 업체에다가 납품하기로 원래 계약 맺었던 어떤 밀 공급처가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약금 15% 드릴 테니까 그거 가져가시고요. 저는 딴 데 팔게요. 이렇게 돼요. 외국의 밀 업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이쪽에 30% 웃돈 두고 이제 자기는 일로 팔겠다고 하면 위약금 물고도 이득이잖아요. 네. 그걸로 간다면 잠시만요. 왜 이래 나한테. 얼마 주면 되는데 저쪽에 30 불렀다니까요. 좋아. 나도 그 정도 줄 테니까 너 여기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30% 가지고 또 다른 데 찾아다니기 시작하겠죠. 그러겠죠. 자, 그래서 2% 공급만 부족해도 전체 가격이 들썩들썩하는 맥락이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식량은? 네, 식량은.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밀을 재배하려는 목적이 이걸 가지고 우리 밀이니까 이제 분식점에서 아주 편하게 우리 밀로 만든 이걸 쓰세요가 아니라 네. 가격이 폭등하려고 할 때 재고 푸는 거예요. 근데 2% 막 가지고 그게 잡혀요? 라는 질문이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야겠지만 예. 적어도 1, 2%로 폭등할 수 있는 걸 조금씩 누르면서 그 사이에 대안들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하다. 예. 물론 국가에서 이번에 밀진흥법을 가지고 예. 전체 밀 공급량에서 추가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라는 게 네. 2%를 목표로 하진 않아요. 네. 앞으로 더 많은 공급량을 늘리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택했던 첫 번째 전략 전술은 서양의 밀 여기다 해서 재배해봤더니 생산성이 안 나오더라. 네. 그래서 품종 개선도 같이 R&D를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 건 있습니다. 지금 0.7 정도를 우리가 생산해서 먹고 있는데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그럼 두 자릿수까지도 간다고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10%의 밀을 자급하겠다가 목표입니다. 와, 여기저기 밀밭 많아지겠네요.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죠. 예.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한 밀 이야기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 내용 혹시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